안녕하십니까. 알레르기 전문 한의원 원장 의사 한의사 김건입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레르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 알레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알레르기 비염 후 원인과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알레르기 비염 후 체질 한방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는 허약아, 즉 우리 주위에 굉장히 허약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감기나 비염, 기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허약아의 체질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알레르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체질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알레르기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주위에 알레르기 반응, 알레르기 같은 어떤 느낌을 받았다, 두드러기,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알레르기는 가장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알레르기는 두드러기입니다. 돼지고기라든가 음식물을 잘못 먹었을 때 몸이 이렇게 빨갛게 붓고 몹시 가려운 증상을 나타내는 두드러기, 이게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알레르기인데, 이 알레르기에는 원인 물질이 있습니다. 이 원인 물질을 알레르기 원인 항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우리 몸에 맨 처음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반응을 해서 항체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항원이 다시 재차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항원 항체가 결합을 하고, 이 결합된 것이 우리 몸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면역세포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은 이 신호를 받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비반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이 비반세포가 어떤 항원 항체 결합이 일어난 후에 이런 신호가 발생해서 이걸 받은 다음에 비반세포 내부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원인 물질을 혈관으로 배출하게 되는데, 이게 가장 흔한 쉽게 접하는 알레르기 반응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혈관으로 이렇게 노출되면 피부가 빨갛게 붓고 가렵고 매우 괴롭게 되는 그런 두드러기라든가 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알레르기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3대 대표 질환이 있습니다. 이거를 아토피 트라이아드라고 하는데, 이 아토피라는 말도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지만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특이하다, 뭔가 특이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 아토피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의 3대 대표 질환은 오늘 우리가 말씀드릴 주제인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천식, 흔히들 기관지 천식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아토피 트라이어드, 알레르기 3대 대표 질환이 되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 상당수는 아토피 피부염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세 가지 질환을 모두 가지고 있는 환자들도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환들은 원인이 비슷한 마치 사촌 간의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알레르기 질환, 그 중에서도 알레르기 비염을 꼭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생활이 불편하니까 치료해야 하는 것이죠. 콧물 나고 코막힘, 재채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비염이 있는 환자는 축농증, 다시 말해서 부비동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비염이 있는 환자가 코가 막히게 되고 콧물, 재채기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도대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매우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변의 아이가, 여러분의 아이가 비염을 가지고 있다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비염을 치료하게 되면 집중력이 증가하고 학습 능력이 굉장히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네 번째로는 업무 능력이 굉장히 저하되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것도 좀 강조하고 싶은데, 비염이 있는 아이들 또는 아토피나 천식이 있는 다른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키가 건강한 아이들에 비해서 잘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비염을
그 치료한 후에 또는 비염 치료 중에 키를 이렇게 재보면 치료가 잘 되고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키가 많이 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쩍부쩍 그냥 크는 것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키가 많이 큰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비염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우리 아이들의 몸에 작용을 해서 성장이라든가 학습 능력에 저해를 끼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6번째로는 외모를 바꾼다는 거죠. 지금 현대시대는 외모의 시대입니다.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인데 이 비염이라는 게 외모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외모를. 가장 이제 흔하게는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이 비염이 있으면 코가 가려워서 몹시 자주 이렇게 코를 만지게 됩니다. 그럼 코의 염증도 심하게 될 뿐더러 코에 주름 같은 것이 생기게 돼요. 이런 것들은 아주 좋지 않죠. 그리고 비염이 있어서 코가 많이 막히게 되면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고 이 입으로 하는 호흡을 구강호흡이라고 하는데 이 구강호흡은 이 턱의 모양까지 바꾸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자라면 턱선이 굉장히 이쁠 수 있는 아이들도 턱 모양이 많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코의 구조에 대해서 비염을 알기 위해서 코의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 안을 비강이라고 하고요. 코 주변에 있는 비어있는 공간을 부비동이라고 합니다. 가운데에 있는 코 안 비강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코 안에는 크게 3가지 뼈가 있습니다. 하비각계, 중비각계, 상비각계. 상비각계는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하비각계를 싸고 있는 그 피부 점막이 쉽게 붓게 되면 코 안이 자주 막히게 됩니다. 중비각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텅 빈 공간인 상악동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이 상악동과 비강은 작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이든 감기에 걸렸던 코 상태가 안 좋아지면 코로 환기, 공기가 통하는 게 안 좋아지게 되면 이 상악동과 비강을 연결하는 통로도 쉽게 막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상악동 내부에서 분비물이 고이게 됩니다. 이 분비물이 고이게 되고 썩게 되면 이게 축농증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축농증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아시겠죠? 비염에서 시작한다는 거.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비염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간단히 개요를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비염은 코 점막에 발생하는 염증을 말합니다. 이것의 원인은 가장 흔하게는 감염,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가장 흔하게 많고요. 그 외에는 알레르기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가 아닌 다른 원인, 비알레르기성도 이 비염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기간에 따라 구분할 때는 급성 비염과 만성 비염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3개월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비염은 만성 비염이라고 할 수 있어요. 3개월 이하 지속되는 비염은 급성 비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만성 비염이 많죠. 비염은 잘 낫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만성화가 잘 돼서 오랫도록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대다수입니다. 비염은 필연적으로 합병증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 합병증에 가장 흔하게 여러분들이 접하는 것으로는 축농증, 다시 말해서 부비동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코 안에 혹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시경을 통해서 보면 코 안에 아주 투명한 점막을 가진 그런 혹이 있는데 이것을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하고 귀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에 병이 생기면 귀에도 병이 잘 생깁니다. 감기 걸리면 아이들이 중이염이 많이 오죠. 마찬가지로 비염이 오면 중이염이 많이 생깁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 물질로 가장 흔한 거는 우리 주위에서 서식하고 있는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흔합니다. 이 진먼지 진드기는 우리 몸에서 떨어진 피부 조각을 먹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작거든요.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침구류, 그러니까 침대보, 침대 자체, 베개 이런 데서 많이 서식하고 있어요.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비염 중에는 계절마다 심해지는 그런 비염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꽃가루가 흔한 원인이 되죠. 이제 곧 봄이 올 건데요. 봄에 이 꽃가루가 많이 날리게 되면 이 비염이 심해지는 환자분들은 이 계절성 타입의 비염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의 가장 흔한 원인은 좀 자세히 보시면 풍매화의 꽃가루가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중 내내 발생하는 비염은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흔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개나 고양이,
이런 애완동물의 비듬도 비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비염 환자분들은 동물들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도 또한 비염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레르기성 비염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쉽게 알 수 있는 그 특징적인 4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있으면 일단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발작적으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굉장히 막 콧물이 나오면서 재채기를 많이 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발작적인 재채기, 그리고 물처럼 흐르는 콧물, 그리고 코막힘, 그리고 비소양증, 다시 말해서 코가 가려운 증상,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성 비염 후 특징적인 4가지 증상입니다. 이 이제 증상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전문적인 검사가 행해지면 좋습니다. 다음 보실까요? 비강 및 부비동 검사가 나와 있는데 이제 요사이는 비강 내시경을 통해서 코 안의 점막 상태를 이렇게 많이 관찰해서 봅니다. 상당히 정확하게 비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농증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상악동에 이쪽을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이 촬영이 단순 부비동 촬영입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는 이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이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여러 가지 수십 가지 물질을 피부에 이렇게 직접 긁어서 그 피부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는 알레르기 피부 시험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니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검사법으로 이제 라스트나 캡 같은 이런 검사가 있는데 이런 검사는 원인 항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의 아주 특이적인 항체를 직접 찾아보는 건데 좀 종합병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비강 내시경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시경을 사용하여 코 안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코 안을 보면 이 코털 그 안에 이제 합의갑계나 이런 구조물들도 볼 수 있고 점막 점막 상태도 볼 수 있는데 내시경을 통해서 이 점막 상태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이 내시경은 상당히 간편하고 통증이 없는 그런 검사법입니다.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현재는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알레르기 비염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매번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 분류를 상당히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이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환자분들께서는 본인이 어떤 비염의 분류에 해당되는지를 좀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화면 보시죠? 지속적 타입이나 중증 타입은 꼭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반대로 간헐적 타입이나 경증 타입은 좀 참으셔도 되겠습니다만 언젠가는 이런 분들도 증상이 심해져서 지속적 타입이나 중증 타입으로 변화될 수 있으므로 한 번쯤 이비인후과나 근처에 비염 전문 한의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알레르기 비염의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간헐적 타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4일 이내에 비염의 증상이 존재할 때, 그리고 이 증상이 4주 이내만큼, 4주 이내예요, 이내. 4주 이내의 증상이 지속될 때를 간헐적 타입이라 하고 크게 불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지속적 타입은 일주일에 4일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서 4주 이상의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니까 거의 연중 내내 비염의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다 지속적 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세의 심각성에 따라서는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을 하는데 경증은 비염의 증상은 있으나 생활함에 불편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비염 증상은 왠지 있어요. 콧물도 나오고 재채기도 하고 그러는데 코막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코막힘이 잠잘 때는 불편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이건 경증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증은 비염의 증상이 있고 잠잘 때도 불편하고 생활할 때도 불편하고 공부할 때도 불편하고 왠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건 중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중증과 지속적 타입은 굉장히 이제 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많이 스스로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 중증 타입은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다음은 알레르기성 비염의 비내시경 사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의 화살표를 보세요. 색깔이 어떻습니까? 이 코 안의 이제 사진인데요. 코 안의 점막의 사진입니다. 코 안의 점막의 사진이 매우 하얗죠? 이렇게 색깔이 하얗게 변색이 일어나는 게 되게 알레르기성 비염의 특징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사진의 화살표를 보시면 더 하얗죠? 심지어는 이 점막의 표면이 자주색이나 푸른색으로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징적이라는 거. 그리고 다음은 감염성 비부비동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감염성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서 감염된 다음에 오는 비염을 말하는 건데, 흔히들 말하는 감기가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이런 감기 바이러스가 걸리고 나서 콧물 나고 재채기 나면 이거는 감염성 비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제가 이제 감염성 비부비동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비부비동염이라는 말은 비염과 부비동염을 합친 말이거든요. 요 사이는 최근에는 부비동염의 원인이 비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부릅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도 계속 합쳐서 말을 드릴 텐데, 비염이든 부비동염이든 원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비염에서 부비동염이 시작되기 때문에 합쳐서 이렇게 이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감염성 비부비동염 사진을 보시는데 왼쪽 사진을 보세요. 왼쪽 사진의 화살표 부분을 보시면 매우 빨갛게 점막이 부어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돼서 코 안에 점막이 빨갛게 부어오른 겁니다. 이 사진을 이제 혹시 보시게 되면 감기 바이러스에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오른쪽 사진의 화살표 부분을 보시면 노란 농이 고여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노란 농이 나오는 거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에 의한 것입니다. 세균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항생제 치료나 이런 다른 치료가 필요하죠. 양방적으로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한방적으로는 항생제 아닌 다른 치료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급성이 아닌 만성 비부비동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앞에서도 만성과 급성을 나누는 기준은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는 다 3개월 이상 된 걸 말합니다. 이제 만성 비부비동염은 주로 세균 감염에 의해서 또는 급성 비염을 치료를 잘 안 해서, 또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데 이걸 잘 치료를 안 해서 2차적으로 세균이 감염돼서 이래서 많이 생기는 게 만성 비부비동염입니다. 이제 증상의 특징은 일반적인 비염과 비슷해요. 재채기, 코막힘, 만성적인 콧물이 있는데 좀 다른 게 있다면 노란 콧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노란색 콧물이 계속 나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런 아이들은 만성 비부비동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만성 비부비동염의 CT 사진인데요. 오른쪽 화살표 부분을 보세요. 왼쪽과 비교해 보면 왼쪽은 검게 보이는데 오른쪽은 약간 회색과 하얀색이 이렇게 섞여져 있죠. 즉 오른쪽에 이 농이 차 있는 겁니다. 지금 화살표 부분은 이 상악동입니다. 상악동 부분인데 여기에 농이 차서 이렇게 축농증이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쪽만 농이 찬 경우도 있지만 양쪽 찬 경우도, 양쪽 다 이렇게 차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비동염 환자, 이 축농증은 일반적인 세균에 의한 그런 감염은 아니고 곰팡이 감염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다음은 만성 비부비동염의 비내시경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을 보세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약간 하얗고 노란 콧물이 코 안쪽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전형적인 축농증 사진입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 사진에서는 어떻습니까? 코 안이 왠지 코 점막이 많이 부어있는 듯하게 보이고 또 그 안에서도 계속 콧물이 흐르고 있죠. 이런 게 보이면 축농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약물 유발성 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약물 유발성 비염은 우리가 흔히 코 안에 뿌리는 약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소염 진통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나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이건 고혈압 약입니다. 알파 교감 신경 억제제, 경구용 피임제, 이런 것들을 오래 장복하게 되거나 하면 비염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코에다 뿌리는 국소적 충혈 완화제, 코 막힘을 없애기 위해서 뿌리게 되는 약이 약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팔아요. 이 약이 장기간 사용, 되게 2주 이상 쓰게 되면 반응성 혈관 확장과 이에 따른 충혈로 인해서 더욱 코 막힘이 심해지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잘 낫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코 안에 뿌리는 약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약물 유발성 비염 환자의 코 내시경 사진인데 어떻습니까? 코 안에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화살표 부분에 사실 이 통로입니다. 뚫려 있어야 돼요. 손가락 한 2개 정도 그 두께로 뚫려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실처럼 가는 그 통로만 남아있죠. 안에 점막이 완전히 두꺼워져 가지고 부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코 막힘이 심하겠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굉장히 숨쉬기 곤란할 지경이에요. 그래서 더욱 코가 막히니까 또 코 안에 약을 뿌리게 되면 더욱 심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위축성 비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위축성 비염은 코 속의 점막이나 하비갑계 뼈가 만성적으로 위축되는 질환입니다. 이것은 이제 되게 딱지, 코 안에 딱지가 아주 많이 생기고 코 안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코 안은 되려 넓어져 있어요. 내시경으로 보면 코 안이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되려 환자는 코 안에 코막힘을 많이 호소하는 것이죠. 코막힘을 호소하는 환자 같은 경우에 자기가 스스로 코막힘이 있고 코 안에서 냄새가 나면 위축성 비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꼭 치료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한 비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 가지 이제 비염을 말씀드렸고, 이건 좀 특이한 건데요. 혈관 운동성 비염 또는 특발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알레르기 비염과 증상은 굉장히 비슷해요.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코막힘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원인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아니고 코 안의 점막에 있는 부교감 신경의 과민증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경우가 많이 있고 치료법도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내시경 사진 이런 것들을 봤고요. 이제부터는 한의학적인 알레르기 비염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한의학적으로는 비분증이라고 합니다. 이 분이라는 말이 날리는 것,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이 비염의 원인이 폐기허약, 폐가 약해서 심화나 사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몸에 열이 많아져서 비위습열, 우리 소화기관에 열이 쌓여서 그리고 신기부족, 신장의 기운이 허약해서 이렇게 온다고 보고 있어요. 치료도 이 원인을 알면 치료가 되겠죠? 폐가 약하면 폐를 이렇게 강하게 해주는 치료를 하면 치료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은 이제 한의학적인 전반적인 원인에 대해서 본 거고 좀 넓게 봐서 체질적인 원인을 좀 보면 이 비염에 잘 걸리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런 체질 중에 가장 흔한 게 태음인이에요. 태음인은 처음부터 간 기능은 왕성하고 폐 기능은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가 약하게 되면 폐하고 기관지 그리고 코는 어떻습니까?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폐가 약한 환자들이 코가 약해져서 비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음인은 선천적으로 좀 폐가 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이 태음인들이 비염이 굉장히 많아요. 또한 태음인은 아토피도 많습니다. 천식도 많고요. 참 태음인 상당히 힘든 체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양인 같은 경우는 비장은 굉장히 소화 기능은 좋은데 신장 기능이 약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소음인은 신장 기능은 좋은데 소화 기능이 약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태양인은 일반적으로 건강 체질이 많아서 그런지 비염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비염이나 아토피 이런 게 많이 걸리는 체질은 태음인이라는 것. 여러분들의 아이가 비염이나 아토피가 있다면 한 번쯤 체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 이제부터는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회피요법입니다. 회피요법이니까 뭘 회피한다는 소리인데 도대체 뭘 회피하는 걸까요? 원인 물질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항원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먼지 진드기가 가장 흔한 원인이므로 이것을 없애는 게 중요해요. 이것을 없애는 방법은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고요. 고양이나 개, 쥐의 비듬도 원인이 된다는 것, 심지어 바퀴벌레, 곰팡이, 그리고 봄, 가을엔 꽃가루도 원인이 되니까 봄, 가을에 밖에 나갈 때는 춥지 않더라도 마스크를 하는 것도 꽤 좋습니다. 비염 환자분들께서는 마스크를 함으로써 많은 그 항원 흡입하는 꽃가루 날려가지고 코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자세히 진먼지 진드기 이것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집안의 카페트나 천으로 된 소파, 가구, 동물의 박제나 인형, 커튼 등은 모두 치워야 합니다. 치우는 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찐드기 구충제를 뿌려줘서 찐드기를 죽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베개와 침구류는 진드기가 통과하지 못하는 플라스틱 커버로 씌워버려야 돼요. 찐드기가 잘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침구류를 최소한 1, 2주에 한 번 이상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척을 해서 찐드기를 죽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도 60% 이상 죽이기는 쉽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양탄자나 소파 이런 가구류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나 주부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청소를 자주 해야 하니까 몹시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도 집안의 습도를 너무 높이면 안 돼요. 약간 건조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는 한 50% 이하 정도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가습기를 너무 트는 거는 진먼지 진드기의 번식을 가져오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가습기의 사용을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습한 계절에는 여름 같은 때는 제습기, 건조한 계절에는 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를 시켜서 공기 안에 떠다니는 이런 원인 물질이 자주 공기 바깥으로 나가도록 해줘야 합니다. 자, 이제까지는 이제 비염의 치료에 대해서 회피요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이제부터는 허약 체질이라는 데에서 간단히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허약아라는 것은 예전에는 뭐 체중이 좀 적게 나가고 마른 아이들을 되게 허약아라고 했습니다. 이제 건강하라고 하면 막 밥 잘 먹고 살 많이 쪄 있는 아이. 근데 사실 이게 허약아가 아니거든요. 허약아라는 것은 감기에 쉽게 걸리는 아이, 쉽게 감염이 되는 아이, 종기가 잘 나는 아이, 아토피나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아이, 이런 아이들입니다. 질병이 있는 아이죠. 질병에 쉽게 걸리고 질병이 있는 아이들이 허약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기준을 잡는다면 연간 7번 이상 기도 감염, 감기나 또는 이제 기침하는 이런 질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걸리는 아이들을 허약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허약 체질도 좀 분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유아기 0세에서 2세까지 이때는 기침을 많이 하는 천명형 설사를 주로 하는 아이들이 또 있죠.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 보이는 아이들. 그리고 3 내지 5세쯤에서 학교 가기 전 6세에서 9세까지 쉽게 감염되는 아이,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기침을 많이 하는 천명형 소화기형, 왠지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아이들, 소화기형, 신경과민형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동 후기에는 10 내지 12세를 말하는데 이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오랫동안 서 있으면 갑자기 쓰러지거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쓰러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허약아라고 할 수 있는데 기립성 조절장애라고 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허약해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화기형이나 신경과민형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허약체질 치료 관련 논문 한 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반복적인 이제 기도감염증, 감기에 자주 걸리는 아이에 대해서 한약제를 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이 대상 환자는 연간 6번 이상 감기 증상을 보이는
소아 환자였습니다. 쉽게 감염되는 아이 18례, 평균 나이는 5.5세였어요. 이 아이들에게 한약재 추출물 제제를 하루에 2번 또는 하루 1번 정도 경구로 먹였어요. 투여기간은 최저 4개월에서 길게는 한 12개월 먹여봤는데, 그랬을 때 이제 현저한 효과, 그러니까 거의 감기에 걸리지 않는, 한 차례도 거의 걸리지 않았던 아이들이 사례가 발생했어요. 거의 2년 동안 관찰한 결과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22%. 그리고 한 번 내지 2번 정도 감기에 걸리는 아이들이 이제 11회 정도, 67% 정도. 그리고 별로 효과가 없었던 아이들이 1회, 그래서 11% 정도. 토탈 효과는 89% 되니까 굉장히 이 효과가 있는 거죠. 즉, 허야가를 적절한 체질 치유를 하면 이렇게 감기에 잘 안 걸리는 좀 강인한 체질로 바뀐다는 거. 그것을 알려주는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고, 허야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한방 치료에 대해서,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의학하고 한의학을 같이 이제 공부를 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각기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상호 보완해서 치료를 했을 때 더 좋은 치료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알레르기의 어떤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알레르기는 여러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체질 이상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체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허야가도 체질 개선 치료를 하는 것처럼 이 알레르기 질환도 체질 치료를 해서 체질 개선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체질 치료를 할 때는 이러한 순서대로 쭉 하고 있어요. 체질 검사를 먼저 해야지 정확한 체질을 판단이 되겠죠? 아이가 무슨 어떤 체질인지, 사상 체질로 판단을 하면 소음인인지 태양인인지 이런 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적외선 체열 검사도 하고 체성분 검사 이런 것도 해서 체질을 이제 판단을 하고요. 그 체질이 나오면 체질 한약을 쓰고 체질침도 맞고 여러 가지 외치, 몸에 이제 코 안에 뿌려주는 약 같은 걸 쓰기도 하고 물리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체질 치료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사진은 좀 특이하게 보이죠? 이건 적외선 체열 검사 사진입니다. 이제 환자들이 열이 있는가, 열이 없는가, 열은 어느 부위에 많이 있는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적외선 체열을 찍게 되는데, 왼쪽 사진을 보세요. 12세 여자아이의 사진입니다. 온몸 전체에 빨갛게 보이죠? 명치 부위에는 핑크색으로 보입니다. 가장 열이 많이 있는 부위는 명치 부위예요. 온몸 전체에 빨갛게 있는 것도 평균 이상의 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2세 여자아이의 인데 아마 소양인, 굉장히 열이 많은 소양인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의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19세 남자의 사진인데,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가슴과 배가 파랗죠. 폐 쪽에 있는 가슴이 차고 복부도 굉장히 차다는 겁니다. 이 19세 남자 청소년 사진인데 아마 태음인으로 보이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염 환자들은 이제 특징적으로 코 사진을 찍어보면 코가 이렇게 약간 파랗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왼쪽 사진의 화살표 부분을 보시면 그 부위가 어떻습니까? 좀 온도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즉, 비염이 있는 환자들은 코의 혈액순환도 좋지 않기 때문에 코의 온도가 쉽게 떨어져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셔도 코 안의 그 색깔이 굉장히 파랗게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다음은 알레르기 비염의 체질 한약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질 검사에 따라 일단 정확한 사상 체질, 또 다른 체질들을 판단을 한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약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인 같은 경우는 간 기능이, 폐 기능이 굉장히 좋고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 간 기능을 보조해주는 약을 쓰게 되고요. 마지막 소음인 같은 경우는 신장 기능이 좋고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소화 기능을 이렇게 다스리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알레르기 비염의 체질 침구 치료인데요. 체질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이 체질에 따른 경혈자리를 선택한 다음에 침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비염에 잘 듣는다고 알려진 혈자리인데요. 백해나 풍지, 풍부, 상성, 인중 이런 혈자리들이 이제 비염에 많이 듣는다고 알려진 혈자리입니다. 자, 다음 동영상은 저희 이제 영향이라고 하는 코 주변에 있는 비염에 효과가 굉장히 좋은 혈자리 이쪽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영향이라고 하는 혈자리인데 여기를 이렇게 피부침이나 다른 침으로 자극을 하게 되면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주 아주 오랫동안 여기에 자침을 하게 되면 상당히 그 비염이 호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아프지도 않고 간단하고 또 집에서 침이 없으면 이 영향이라는 혈자리 이렇게 자주 문질러 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 동영상은 체질 침구 치료 동영상입니다. 이제 정확한 체질을 본 다음에 체질에 맞는 혈자리에 이렇게 체질침을 자침하게 되는데 아프지 않습니다. 여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우 이제 아플까봐 무서워하는데 특별히 아프지 않고요. 이것도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침 치료를 하게 되면 매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지금 영상은 약침을 이렇게 복강에 이렇게 투여하는 건데요. 깊이 이렇게 투여하지는 않고 소양인 같은 경우는 사삼 그런 약침을 써서 체질을 개선시키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알레르기 비염의 체질 외치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치요법은 이제 국부 치료입니다. 비염인 경우에는 코를 치료하는 것이죠. 청신명요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청수나 신수, 명수 같은 한약재로 만든 이런 약재를 직접 비강에 이렇게 코 안에 뿌려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코 안에 있는 비강 점막에 부어있는 거, 부종, 그리고 염증 상태를 개선하고 코막힘이나 콧물을 호전시키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 하나인데 코 안에 직접 레이저를 조사를 하게 되면 코 안에 점막이 이렇게 건강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요. 코 자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비온열요법, 그리고 코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콧물들이나 이런 딱지들 이런 걸 세척하는 비강 세척, 그리고 아로마 요법이 있습니다. 이제 코나 호흡기에 좋은 아로마는 유칼립투스 아로마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로마를 자주 이렇게 흡입하게 되면 코나 호흡기가 많이 건강해지죠. 다음 동영상은 외치요법 동영상인데요. 지금 코 안에 이제 한의학 약재로 만든 약재를 코 안에 직접 도포하는 걸 보고 계시는데 어떤 환자분들은 이렇게 도포를 하다가 보면 자극을 좀 받아서 저의 얼굴에다 이렇게 재채기를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코 안에 이제 면봉으로 약재를 이렇게 발라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좀 가렵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또 이제 알레르기 비염의 체질, 한의학적 체질 치료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이 사진은 체질 치료를 했을 때, 그럼 어떻게 결과는 보이는가, 이걸 이제 보기 위해서 제가 가져온 사진입니다. 19세 남자 태음인 사진인데요. 체질 치료, 왼쪽 사진을 보세요. 치료 전의 사진인데, 가슴과 복부 부위가 매우 찬 상태로 있었죠. 이 폐가 찼던 게 비염의 원인이었습니다. 체질 치료를 한 1개월 정도 시행하고 다시 촬영을 한 결과 이 폐와 이 복부 부위에 이 파랗게 났던 것, 보였던 게 사라졌어요. 온도가 올라간 거죠. 그렇게 하면서 비염의 증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아마 태음인으로서 폐가 약했던 게 근본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자, 35세 남자의 태음인인데요. 이분은 왼쪽 사진을 보세요. 온몸 전체로 열이 좀 많죠? 열 태음인입니다. 이분 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코막힘을 주소로 하는 그런 비염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를 쭉 치료를 했더니 오른 사진처럼 열이 좀 빠져나가면서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 사진은 12세 여자 소양인의 사진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코막힘, 그리고 눈 가려움, 소양증, 이걸 주소로 했던 환자인데, 치료 전 사진을 보시면 온몸에 열이 많았죠? 치료 후에 2개월 정도 치료를 했을 때 열이 많이 빠지면서 굉장히 이렇게 증상이 없어졌어요. 특히
잘 낫지 않는 증상 중에 하나가 눈 가려운 증상인데 이게 많이 호전됐습니다. 자, 소아 체질침 동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소아에게도 이렇게 침을 놓을 수 있습니다. 소아들도 지금 침관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침을 놓는데 잘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서 쉽게 애들이 접근해서 이렇게 침을 놓을 수가 있고 아이들도 잘 받아들입니다. 아이들한테도 침 치료를 하느냐 했을 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아프지 않다는 것. 이제까지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는 알레르기 질환의 체질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질과 음식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음식은 어떤 사람에게 아주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음식은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 그러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체질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체질을 안다면 이제 피할 수 있는 음식과 주로 섭취해야 될 음식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체질과 음식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음식일지라도 체질에 따라 유익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체질에 따른 음식의 선택은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 체질 식이요법을 할 때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건강할 때는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면 크게 건강을 해치지 않아요. 그러나 병에 걸려 있거나 허약한 경우에는 체질에 맞는 음식을 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비염 환자도 될 수 있으면 자기 체질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는 게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먼저 태양인에게 이제 좋은 음식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태양인은 폐 기능이 굉장히 강하고 간 기능이 약하다고 그랬죠. 몸에 어느 정도 또 열이 있는 체질입니다. 그래서 좀 성질이 찬 그런 음식들이 좋습니다. 현미라든가 보리, 그리고 검은 콩, 그리고 푸른색 야채, 토마토 이런 게 태양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인에게 거꾸로 해로운 음식은 모든 육류는 좋지 않아요. 태양인은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태양인이라면 꼭 채식을 많이 하십시오. 기름진 음식, 그리고 인삼이나 커피 같은 열이 있는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다음은 태음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태음인은 간 기능은 아주 좋으나 폐 기능이 좀 약한 체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강해주는 음식이 좋아요. 율무라든가 당근, 도라지, 고기 중에서는 쇠고기, 생선류도 좋다는 것. 태음인들에게는 갈근, 칡도 좋습니다. 칡차를 꾸준히 드시는 것도 건강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태음인에게 또 해로운 음식은 모든 밀가루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밀가루는 일반적으로 많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양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체질에게 좋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메밀이나 밀가루, 등이 푸른 생선인 고등어, 청어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소양인은 소화 기능은 좋고 신장 기능은 약한 체질입니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푸른 야채가 굉장히 좋습니다. 상추라든가 시금치, 미나리 이런 것들이 좋다는 것. 고기 중에서는 성질이 찬 돼지고기가 좋습니다. 닭고기는 열이 많은 음식이거든요. 소고기는 중간쯤 되고요. 그래서 소양인에게는 돼지고기가 좋다는 거 강조드리고, 소양인의 이제 해로운 음식을 말씀드리면 소양인은 열이 많기 때문에 매운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매운맛을 열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운맛인 생강, 카레, 후추 이런 건 좋지 않습니다. 소음인들에게 이제 좋은 음식은, 소음인은 몸이 좀 냉한 체질이고 신장 기능은 좋으나 비장 기능은 좀 약한 체질입니다. 이런 분들은 좀 냉하기 때문에 열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이 좋아요. 그래서 마늘이나 고추, 후추, 카레 이런 것들이 매우 좋습니다. 소음인은 몸이 냉하다고 그랬죠? 거꾸로 생각하면 아실 수 있겠죠? 찬 건 좋지 않습니다. 소음인은 모든 찬 것들을 금기시해야 돼요. 그래서 찬 맥주, 물론 뭐 뜨거운 맥주는 없을 테니까 찬 맥주, 찬 음식, 뭐 빙과류, 얼음 이런 모든 것들은 좋지 않고, 고기 중에서도 돼지고기, 그리고
곡류 중에서는 밀가루나 모밀, 보리나 팥 등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이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체질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알레르기 비염의 예후와 치료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환자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에게 많이 질문을 하죠. 알레르기 비염은 완치가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완치가 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치가 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완치보다는 그 상당한 기간 안정된 상태로, 비염이 없는 상태로 유지하고, 설사 증상이 조금 있더라도 한 10%, 20% 증상만 갖고 쭉 생활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거의 치료가 된 거나 다름없겠죠? 즉, 생활하기에 불편한 상태에 있는 환자를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상태.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근치 상태라고 표현하는데, 이 근치 상태로는 환자분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치료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해요. 근데 알레르기 비염은 체질 질환이기 때문에 이 체질을, 우리 몸을 뭔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 주사 한 대 맞고 약 조금 먹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식이요법, 적절한 운동, 그리고 복약, 그리고 치료,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은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환자분들께서 오시면 알레르기 비염은 치료될 수 없는 것으로 꼭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질병을 느끼지 않고 증상을 느끼지 않고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고 불편함이 없다면 그건 거의 치료된 상태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그런 치료된 상태로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절망하지 마시고 꼭 치료를 받으세요. 근처에耳鼻喉科나 여러 가지 비염 전문 한의원에 가셔가지고 올바른 치료를 꼭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까지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